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결강이 많으시네. 자, 오늘 종강이죠? 오늘 종강입니다. 교재 83쪽. 중개활동 나갈 차례죠? 자, 이 부분은 시험은 17회를 마지막으로 현재 출제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부분이고요. 개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정도만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셀링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 활동인데 실무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셀링 포인트,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셀링 포인트. 우리말로 직역한 판매 소구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판매점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물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의 장점인데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매자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자에게 이 부동산이 만족을 주는 특징. 요것을 우리는 셀링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추출하여 이제 셀링 포인트를 추출해서 중개 활동에 사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개념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아이다의 원리로 갑니다. 이 아이다의 원리 혹시 개론 시간에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죠.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표현한 거죠. 심리 단계를.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 갔을 때 하는 행동이 딱 맞아떨어지죠. 요 첫 번째 A는 어텐션이죠. 주목. 다음에 I는 인터레스트죠. 장점 부가가 설명한 단계예요. 다음에 요 D는 디자이어죠. A는 액션. 에라 모르겠다. 긁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아이다의 원리. 그래서 이 정도 중개 심리라고도 부르고요.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이 나옵니다. 84쪽에. 클로징. 요 클로징은 이제 영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닫다. 이런 의미인데, 문을 닫다라는 얘기는 중개가 완성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개 완성 단계를 클로징이라 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구매 조건에 우리 구매자가 만족을 해서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클로징이라 한다. 계약하는 단계가 클로징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로징이 바로 계약이다. 이게. 자, 그래서 계약서의 구매 조건에 만족하여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현실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를 우리는 클로징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개 활동 정도는 이 정도로만 개념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다음, 계약의 체결로 넘어갑니다. 85쪽이에요. 자, 이 계약의 체결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중개 완성 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체결 파트에서는요. 원래는 실무니까 계약서를 쓰는 요령을 공부하는 게 맞죠. 계약서를 쓰는 요령을 공부하는 게 맞는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계약서는 까만 볼펜으로 써야 된다. 컴퓨터로 작성해야 된다. A4 용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계약 체결 파트에서는 계약서를 갖다 놓고 직접 쓰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연습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쓸 때 이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 확인에 관한 내용, 이 내용과 계약서를 쓰자면 민법 계약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민법 계약편의 내용, 이 내용을 우리 쪽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출제에서는 출제 파트입니다. 근데 이 당사자 확인은요, 제 기억에 16회가 마지막이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이때 출제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약편의 내용을 최근에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특히 민법에서 공유 있죠, 공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법의 내용을 직접 우리 쪽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공유 부동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로 이제 출제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커버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원래는 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는 당사자 확인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계약편의 내용은 민법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기초과정이니까 소유자 확인 방법만 가볍게 이제 짚고만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계약 관련 내용을 잠깐 복습만 하고 갑니다. 우리 거래계약서 있죠?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거래계약서의 법정서식이 왜 없다고 했어요? 하도 많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했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저당권계약, 전세권계약. 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정서식이 정해진 바가 없고요. 현재 그래서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죠? 그래서 다만 이 표준 서식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서식은 없지만 작성은 꼭 해서 줘야 됩니다.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돼요? 3부 이상이다. 이거 거래당사 쌍방교부죠. 쌍방 모델 교부하고 한물은 보관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계약공사는 보관해야 됩니다. 몇 년? 5년.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의 문서니까 5년 보관이다. 이거는 그래서 전속 3년, 확인 3년, 거래계약서 5년이에요. 그래서 3, 4, 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 보존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 작성된 거래계약서에 이거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되죠. 거짓기재 당연히 안 되고요. 서명 및 날인이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기업공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더하여 모든 소공이 하는 거 아니죠. 중개 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예요. 이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더라. 이거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사항 제가 그냥 넘어왔거든요. 넘어왔고요. 이건 나중에 후일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9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언제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느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거래계약서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당사자 확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건데 우리가 소유자 확인 방법만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민법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면은요. 나머지 내용 뭐 대리인의 확인 방법, 상속인의 확인 방법, 다음에 공동소유의 경우 확인 방법 이런 것들 다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기초가 되면 이게 이제 진도를 나가면 돼요. 그럼 이제 소유자 확인 방법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고 넘어왔어요.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이거 아파트 내 거거든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자가 진정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소유자인지 여부는 등기부를 열어봐야 되죠. 등기사항 증명서 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주민증을 달라가야 확인합니다. 그럼 둘이 일치가 됐거든요.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우리 개업공사에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선관주의를 다 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는 건 기본이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한 거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전문 직위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면 뭐를 확인하라고요?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을 확인해 줘야 돼요. 나아가서 의심이 가면 탐문 등을 통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지 개업공사의 선관주의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등기 권리증 꼭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매매든 임대차 등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돼요. 잔금 시에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잔금까지 절대 안 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등기 권리증 이걸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거 내일은 연수교육, 실무교육이 다 걸렸는데 지금 연수교육 가가지고 이거 뭘 얘기해야 되나? 사고 예방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당사자 확인, 소유자 확인 방법만 가볍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체결 끝났죠? 넘어갑니다. 87조 개별적 중개 실무. 첫 시간 정도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죠? 그죠? 예. 문제는 87조 개별적 중개 실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쭉쭉 넘어온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로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일반적 중개 실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단행법들. 이것이 우리는 개별적 중개 실무라 부른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이행 관련법으로서 이거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등기 관련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조법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그랬고, 여기는 주로 이제 계약서의 거민제도. 요게 이제 주 골자를 이루고 있고요. 등기할 때 타임명의로 하면 안 되죠. 그걸 맡고 있는 법이 무슨 법?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이에요.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이건 민법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나아가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도 우리 쪽에서 다루고 있죠, 지금.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죠? 법원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죠.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개별적 중개실무다 그래갖고 이렇게 6개의 법률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무가 조사 확인에서 약 5개 정도, 여기서 약 5개 정도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5건데 이게 지금 현재 요 3개는 민법과 겹치고 있어요. 민법과 겹치고 있고, 그다음에 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은 공시법과 관계돼 있어요, 이게.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유하게 다루는 부분은 우리 쪽이죠. 물론 경매에 대해서도 민법 시간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특조법의 거민제도를 가볍게 보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실명법은 갈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고. 민법에서 먼저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이 주임법, 상임법, 요것도 민법과 완전히 겹치고 있는데 민법하고 우리하고 보는 각도가 틀려요. 민법은 이론 중심이기 때문에 판례 태도라는 거 이런 걸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요 주임법과 상임법에 대해서는 조문을 위주로 정리를 제가 철저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한 판례의 내용을 같이 엮으면 이게 정리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이 2개의 법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기초과정이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로 요 2개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을 번 거예요. 경매는 이번 순환 때는 그냥 거의 제목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는 종합학문이에요. 종합학문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특히 물권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뭐 공법적인 지식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해요. 경매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문제 하나 비중밖에 없고요. 다음 순환서부터 슬슬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늘은 이 부분은 거의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주 타겟이다. 그럼 출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주임법 하나, 상임법 하나, 경매 하나, 대리인등급칙 하나. 이건 무조건 내요. 4개는 무조건 내고요. 요 둘 중에서 이제 하나를 교대씩 냈어요, 지금. 25, 26회 교대로 냈고, 24, 25회 때 교대로 냈고요. 26회 때는 안 낼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안 냈죠, 진짜로. 이거. 네, 그래서 찍시는 아니에요, 이거. 원래. 그래서 이제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건 가끔씩 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분 나쁜 막 2문제씩 내버려요.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은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민법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와요. 이쪽이. 이게 우리랑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깜짝깜짝 놀랐던 거예요. 민법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 종강 안 했죠, 지금? 내일 하죠. 이거 주임법, 상임법 내일 하나요, 그럼? 이미 했나요? 지난번에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물론 첫 순환이니까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들으시면 기억이 조금씩 나실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제도 요거를 가볍게 보고 가는데 지금 교재에는 없거든요. 이 특조법의 내용인데, 특별규칙법의 내용인데 교재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일단 이해해주세요.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전 등기와는 의무예요. 잔금 치른 며칠 내에 이전 등기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거. 갑과 을이 서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했어요.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입니다.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따라서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는 60일 내 이전 등기 하셔야 돼요. 잔금 치른 며칠 내 하라고요? 60일 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어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증여계약은 반대급부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입니다.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증여계약의 효력은요. 정지 조건이 없는 이상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때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 하셔야 돼요. 어쨌든 며칠 내 하라고요? 60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60일과 2달은 분명히 틀리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의무인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건물 신축자인 이 갑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 들어봤어요. 원시 취득이라는 거. 그럼 원시 취득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 부존등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지 거예요. 안 해도.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부존등기 끝까지 안 해도 됩니다. 끝까지 안 해도 돼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저당잡기에서 부존등기를 먼저 하는 거죠. 먼저 하는 겁니다. 등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부존등기를 저당잡기에서. 그래서 건물 신축자에게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는 보존등기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체결한 날로부터 갑은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60일 내에 하셔야 돼요. 체결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이거를. 을한테. 그러면 이제 을한테 이전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 먼저 하셔야 돼요. 갑이 자기 앞으로 하고 다시 이전등기를 을한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존등기가 불가했어요. 근데 양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보존등기가 이제 가능하게 됐네요. 가능하게 되면 이때로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를 하고 이전등기를 해줘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보존등기도 며칠 내에 하라? 60일 내에 하라. 그래서 등기 관련 의무는 60일이라는 걸 기억을 해둡니다. 우리가 그저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등기는 잔금지기일로부터 60일이에요.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잔금일로부터 60일 가는 거는 이것뿐이에요. 등기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의무를 등기 권리자가 이행치 않았잖아요. 그럼 전에는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어요. 등록세. 근데 이제 등록세가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고 이게 취득세로 들어갔거든요. 취득세로. 그래서 그때는 그 등기 의무를 이렇게 60일 내에 하지 않으면요.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등록세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취득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등록세가 2%였거든요. 취득세도 2%였고. 근데 현재는 취득세가 표준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4%. 현재 4%예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4%고요. 다만 이제 개인 간의 거래, 주택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특례를 두고 있죠. 어쨌든 4%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4%고요. 그럼 이 4%에 5배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라고 그러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4%에서 2%를 빼요. 2%를 빼고 이것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뒀죠. 똑같은 거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 받습니다. 60일 이전께 안 하면.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이제 계약서의 검인제도로 갑니다. 교재 있죠, 이 내용은. 계약서의 검인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하면서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 계약서의 검인은 다름 아닌 탈세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세금을 추정하는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서에 가갖고 여기 검인도장하고 찍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갖고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검인계약서라 부른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인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의제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거의 없어진 겁니다. 이게. 하지만 여전히 시행되는 제도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제도에 속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 출제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근데 이해는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과연 검인을 받아와야 되는가? 검인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검인 대상 계약은 어떤 거냐면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검인 대상 계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있잖아요. 이건 협의의 부동산만 얘기해요. 협의의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만 검인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준부동산에 속하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이건 검인 말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계약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매매 있고 또요. 교환 계약 있고 또요.
증여도 있어요. 증여도 소유권 이전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증여. 그럼 세 개 다 대상입니다. 검인 받아와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교환 증여가 대상이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입니다. 이건 검인 받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해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사유가 있죠.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사유.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 따져봐야 돼요. 상소, 또 판결, 또 경매가 있죠.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따져가야 돼요. 항상 6가지. 매매 교환 증여와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꼭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그럼 지금 이거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검인받아 제출할 일이 없죠. 이거는. 그래서 상속은 검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합니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경매의 경우는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세금 완납했을 때. 기억나요? 경매. 내가 등기하지 않고 원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법률의 규정이나 물권 변동 사유들. 일단은 경매의 경우는 세금을 완납하는 순간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맞죠? 등기 안 해도 그건 자기가 된 겁니다. 그럼 경매의 경우는 입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투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금을 탈세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도 검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판결이 있죠. 판결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있는 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촉탁으로 가거든요. 하지만 판결서에다 검인 받아와야 돼요, 이거는. 판결은 검인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 짜고 칠까봐. 검인을 안 받으려고 서로 갑과 을이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이 법원에 출석 2번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의제자백돼 버려요. 그래갖고 을 앞으로 늦게 해라 하고 판결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의 경우는 거래 규제 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을 합니다. 판결로. 이거 허가 받아야 될 것 같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받아야 되겠죠. 짜고 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 토지를 판 거예요. 근데 을이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소송을 제기해요,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거 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 늦게 해달라고 소송, 이거 판결 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 촉탁으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판결은 거래 규제 중에 아무것도 못 피해가요. 미리 참고해 두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한다.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럼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판결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없어야 될 것 같아? 있어야 됩니다. 역시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계약서의 검인. 역시 판결로 내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판결서에 검인 받아와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상이 아니에요, 판결이. 왜 그러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의 종류가 오직 뭐에 한한다? 매매 계약에 한한다. 기억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매매 계약에 한하는 거예요. 물건 4가지. 토지, 건물 매매 계약. 그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도 피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가등기 신청할 때 검인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얘기 아직 안 들었습니까? 검인 안 받아요. 부등기 신청할 때 검인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탈세 방지 목적이니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되는 것들 여기서 미리 한번 짚고 갈까요? 검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 우리가 지난 그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공부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든요. 그럼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공법 시간 공부했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거든요.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검인 대상 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할 때는 검인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지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계약은 대표적으로 매매가 있죠. 그러면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거든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검인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어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검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게 교환 계약, 증여 계약, 판결이 있죠,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판결이나 증여를 중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결이나 증여라는 의미는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요. 중개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럼 남은 건 교환계약뿐입니다. 근데 교환에 대해서 제가 중개보수할 때 말씀드렸죠. 누가 교환을 소개해달라면 소개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죠. 교환계약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인 대상이 매매, 교환, 증여 이건데 부딪힐 일이 없어진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걸 15회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이걸 안 내고 있는 거죠. 우리 쪽에서. 그 이후에 18회 시험, 24회 때 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현재 잘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요. 검인제도에 대한 절차. 관할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관할이고요. 이자에게 이제 검인 신청하는데 이때 검인 신청은 당사자 중 1인이 하면 됩니다. 2명 중에 1명이 하면 돼요. 검인 신청은 1명이 하면 되고요. 이때 당연히 대리인이 검인 신청할 수도 있겠죠.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이들이 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제 전에는 법무사가 검인을 받아왔죠. 법무사가. 왜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 그 법무사가 시군구청장에 갖고 검인 도장을 찍어다가 이제 이 등기 신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2005년도까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게 있다. 2005년도까지 거기 권리증을 보시면요. 권리증을 보시면 권리증에 계약서 들어가 있죠. 거기 권리증을 딱 보면 검인하고 딱 찍혀 있어요. 권리증, 그 계약서에. 2006년도부터는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검인을 의제해버렸죠, 바로. 그러니까 검인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2005년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은 검인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권리증에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법무사가 주로 신청해갖고요. 개공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검인 신청하러 갈 때요. 계약서 원본 한 통하고 사본 두 통은 내야 됩니다. 원본에는 검인도장 찍어서 지체 없이 다시 줍니다. 사본 두 통은 왜 내냐면요. 한 통은 찍어준 시군구청장이 보관해요. 보관하고 또 한 통은 누구한테 보내느냐. 세무서장에게 한 통은 송부하게 돼 있어요. 세금 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시군청에 한 통은 보관하고 이제 세무서장에게 한 통은 이제 송부하게 돼 있는데 물론 서본 안 갖고 와도 지들이 카피하니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인 신청 이들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실질적 심사권이 있느냐,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 심사권 없어요. 형식적 요건의 구입 위험만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 한다. 당사가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가, 도장이 찍혀 있는가 이런 것들 확인하고요. 그대로 이제 검인도장 찍어주고요. 이 검인계약서에 필요적 기사항이 있어요. 이게 검인계약서의 필수기사항인데 당연히 검인계약서의 필수기사항은요. 누가, 언제,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사와 조건기한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재 검인계약서 필요적기사항을 해가지고 6가지가 있죠. 당사자, 누가, 목적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계약년을 언제, 그 다음에 대금, 얼마에 이게 육하원칙들의 4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을 기재를 하게 돼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인계약서의 필수기사항 있잖아요. 검인계약서의 필요적기사항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둘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검인계약서의 필요적기사항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두 문자 따가지고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대.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당목계대 개조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당목이란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참고해 두시고 나중에 암기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계약서의 검인제도 다 봤죠? 이제 하나를 넘기면 88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것은 민법에서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통과. 자, 이제 89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이게 기초입문서라요. 상가법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가로 열고 상가는 국민 경제생활 안전 목적 이런 식으로 써놨죠 지금. 찾았어요? 법의적 목적 보면. 그래서 상가는 기본적으로 가로 열고 그냥 차이점만 가볍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임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민법에서 언급이 되긴 됐지만 여기서 이제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이 제정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1981년도 우리 역사적 배경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79년도 10월 26일 날 1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11.26이 있었고 그해 같은 해 12월 12일 12.12가 있었죠. 노태우 부사단이 한강다리를 넘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저 다음에 1980년이죠. 80년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5.18 이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1981년도 뭔 일이 있었어요 그때? 1981년. 12.6이 일어났죠? 몰라요. 뭘 몰라. 저기 써 있는데. 아, 저기 써 있잖아요. 주임법의 탄생을 보게 된다니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한 거고. 그렇죠. 딱 한 게 그거 잘해. 기억을 참 잘하시네. 그래서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배경이 짐작되세요? 전두환 정권이 그러한 유혈 사태를 일으키면서 쿠데타로다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서민들의 가슴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임법이 탄생을 하게 돼요. 정책 배경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법제사상 아주 그 유래를 찾아보긴 아주 웃기는 법이죠, 이거. 근데 임차인한테는 이런 좋은 법이 없는 거예요. 임대인한테는 이런 악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물권과 채권 이런 개념을 이 법이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그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웃기는 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대단히 기여한 바가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이런 좋은 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법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요즘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 알아보고 온다고 그랬죠? 손님들이 다 알아보고 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아보고 오는 것들이 인터넷 잘못된 정보를 갖고 와서 우겨요, 막. 그럼 개공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손님들이 안 믿어. 네가 뭘 알아서 그러냐? 법무사가 얘기하면 믿거든요. 근데 개공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어쨌든 그런 손님들은 약호로 한번 확 죽여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해주시고 그만큼 깊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내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 법의 이제 그 배경은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언제 적용이 되느냐?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 실무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데 이 법은 계약 당시에 실사용 주택의 임대차였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면 그대로 임차인은 보호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건축물 대장상 상가로 돼 있든 오피로 돼 있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이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이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었거든요.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이었어요.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했어요. 그럼 임차인 보호 된다 안 된다? 된다.
미등기 무허 건물에도 적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된 용도는 주택으로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 주된 용도를. 당연한 얘기죠, 뭐.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된 용도가 주택이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전세 있지 않습니까? 미등기 전세를 채권적 전세라 하거든요.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등기 전세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전세권이라는 거 들어봤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해버리죠. 그럼 이것은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민법 물권편의 전세권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것을 물권인 전세와 비교해서 채권적 전세라고 불러요.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미등기 전세라 하는 거죠. 그럼 미등기 전세,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만 두고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전세권 등기 안 한 거죠. 통상적으로 안 하죠.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인 보호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실무적으로 그냥 전세 보증금만 주는 거 전세라고 부르는 게 채권적 전세예요. 그냥 등기해버리면 전세권 등기해버리면은 그때는 전세권 물권이 전세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합니다. 여기는 적용이 있느냐? 적용이 없습니다. 그럼 일시사용 주택임대차라 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우리 여름에 콘도로 놀러 가죠. 콘도. 민박집.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잖아요. 또 우리가 그저 달새방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방 출장 가갖고 여관에 대고 내가 한 달간 딱 주고 거기서 거주하죠. 그런 것도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죠. 적용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이래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있느냐? 적용이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적용되는 법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 그 토지주택공사 있죠? 주택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서 이제 토지주택공사는 LH공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주택공사에서 서민들한테 그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직접 임차를 해요. 주택공사에서 직접 임차를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다시 세를 놓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여기는 보호를 받아요.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요.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방공사 쪽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거예요. 임차해갖고 그 지역주민, 서민들한테 또 이 주택을 또 세를 놓습니다. 다시. 그럼 이것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공사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추가됐어요. 그럼 중소기업이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는 거예요. 임차해가지고 직원들의 입주하고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아요. 그럼 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그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 이게 바로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중소기업이 임차를 해가지고 만약에 세를 놓는다. 그 직원들한테. 그럼 이때는 보호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인한테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되시고 그다음에 이 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증금 제한이 있느냐? 보증금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럼 보호를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없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다 보호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보증금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전부 다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아니 민법 시간에 뭐 대학령하고 우선민의권을 위주로 했나?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하고 쑥 지나갔죠? 좋습니다. 했는데 기억을 못할까? 안 했을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존속기간 보호를 보겠습니다. 존속기간 보호.
지급 속도 안 빠르죠? 네. 예. 자, 그럼 존속기간 보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 기간 최단기간 보호를 하고 있죠. 최단 몇 년?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최단 2년을 보호하고 있고요. 주택임대차 계약인데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래서 정하지 않았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최단기간 2년이에요. 2년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성립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1년으로 해도 유효하다는 얘기죠. 일단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이 기간의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느냐?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왜? 임대인은 2년을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랬거든요. 내 아들이 1년 뒤에 제대하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줘야 되거든. 반드시 방 비워줘야 되거든. 1년 뒤에는. 임차인이 철석까지 약속을 했어요. 1년 뒤에 비워주겠다고. 살아보니까 좋거든. 나 2년 살래 그런 거 그냥. 그러면 그대로 2년 보호 줘야 됩니다. 해줘요. 특약을 넣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무효다.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2년을 보호 무조건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그 기한에 유효하면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또. 이제 계약을 처음에 1년으로 한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1년 살고 나 나갈래 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1년 살고 나서 나 1년 더 살래. 그럼 또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 깡패법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만 그 기한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다음 이제 최단 기간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거 묵시갱신 규정이 있거든요. 묵시갱신을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고 불러요. 저는 묵시갱신이란 말을 즐겨 쓰고 있는데 판례는 법정갱신이란 말을 즐겨 씁니다. 어쨌든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인데. 그럼 계약이 묵시로 갱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임대인이거든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에요.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죠.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 3천만 원 안 올리면 나가라. 이런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월세 100만 원 올리지 않으면 나가라. 계약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이 묵시효로 갱신돼 버립니다. 그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사이에요.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하여 이런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임차인 역시. 나 나가겠다. 이거 보증금 깎아주지 않으면 나 이거 나가겠다. 이런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묵시갱신을 합니다. 그럼 둘 다 어쨌든지 간에 한 달 전까지 거절 통지하라 묵시갱신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만료 15일을 남겼어요. 15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3천 안 올릴 테면 너 나가라 이런 거예요. 임차인. 배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대로 묵시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달 전까지 해야 돼요. 거절하고 싶으면. 자, 그럼 이렇게 묵시갱신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랬죠.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랬어요. 2년으로 본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이 다시 동일 조건으로 다시 가면서 존속기간 2년씩 갱신되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속 2년씩 갱신되는 거예요. 2년씩. 이렇게. 동일 조건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묵시갱신이 돼버리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리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임차인이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나가고 싶어요. 그럼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나 나가겠다. 그럼 이런 통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통지해버리면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어요.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계약이 묵시로 갱신됐어요. 그래갖고 임차인이 이제 계속 살고 있습니다. 6개월 지났거든요.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인한테 통지해버리는 겁니다. 나 나가겠다. 그럼 3개월 뒤에 임대는 보증금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게. 3개월 지나면 해지력이 발생합니다. 그대로. 그럼 이 묵시갱신 규정은 지금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죠? 유리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이계 차임을 연체했어요. 차임 2기를 연체했습니다. 또는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요. 임차인이. 그럼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묵시갱신 규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임차인에게 이런 하자가 있다면 묵시갱신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따져볼까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는데 임차인이 1년 6개월을 살다가 이사갈 일이 생긴 거예요. 임대인한테 해지 통지를 합니다. 나가겠다. 그럼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줘야 됩니까? 근데 민법이니까 뭐 집에 안 나가서 돈 없다고 대째면 돼요, 똑같이. 그 실생활에서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모든 세상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시험 문제를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걸 적용해서 시험 문제 보면은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딴 생각 아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잘하는 거예요. 세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물론 1년 6개월 지나갖고 나간다 그러면 네가 방 빼갖고 나가라 이러죠. 물론 그럽니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과연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통지를 하면 그렇죠. 그렇죠. 계약의 대원칙. 서로 기간을 정했다. 서로 지킬 약속이 있는 거죠. 지킬 의무가 있어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계약기간 2년으로 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 지켜야 돼요. 임대인도 지켜야 되고 임차인도 지켜야 돼. 다. 정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다만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만 해지 통지를 인정한 거예요. 묵시로 갱신됐을 때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묵시 갱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 2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계약기간 2년으로 가는 겁니다. 해지 통지할 수 없어요. 임차인도 2년 살아야 돼,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임대인의 입장이다. 재계약하는 게 유리해요? 묵시갱신 되도록 냅두는 게 더 유리해요? 재계약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재계약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지금 보증금 준비도 안 해놨는데 나가겠다고 3개월 전에 통지해버리는 거 그냥. 준비해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 게 맞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냅두는 게 맞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만 통지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꼭 날라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묵시갱신의 경우. 주급끼리 했는데. 이건 뭐 시험이 안 나오니까 실무로 돌아가서. 그럼 묵시갱신의 경우에 중개보수를 나가시는 임차인이 내야 될까요? 임대인이 내야 될까요? 사실 해지하면 말할 것 없이 임차인이 내야지. 아니, 묵시갱신. 그 본질을 흐리지 말고. 아니, 법 감정은 알기는 알아요. 임대인이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임차인이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실무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임대인이 내야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행 실행이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중간에 임차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임대인이 분명히 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전에서 나가겠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방 빼앗고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때 중개보수 누가 물어야 되냐? 이 문제가 있죠. 이건 임차인이 물어야 된다? 진짜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실무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할 때 이거 꼭 하는 얘기예요. 알고는 가야 돼요. 알고는. 갑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 을이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병이었어요. 자, 그러면 둘 사이에 계약을 하죠.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나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이제 병과 갑 사이에 합니다. 계약금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병이 계약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몰수하죠. 안 돌려주잖아요. 이거. 그러면 갑이 1,000만 원 인마이 포켓 하죠. 근데 보수를 을이 물어야 된다고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을이 보수를 당연히 물어야 한다면 위약금 몰수를 을이 해야지. 안 그래요? 을은 계속 차임을 물고 있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누가 물어야 돼? 갑이 물어야죠. 법적으로는 갑이 물어야죠. 당연히. 중도에 나갈지라도. 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갑이 무는 게 맞죠.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는. 근데 보수 지급을 누가 하느냐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죠. 그죠?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방 빼앗고 나가라. 이런 의사표시에는 묵시적으로 중개보수도 네가 물어라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을이 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근데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누가? 갑이 무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브리핑은 어떻게 하느냐? 아, 요건 또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브리핑을 어떻게 하냐면요. 갑은 있는 사람이고 을은 떠난 사람이죠. 보수 누가 물 들어오게 해야 돼? 을이 물 들어오게 해야죠. 떠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을이 만약에 묻잖아요. 을이 물어요. 보수 누가 물어야 됩니까? 이 경우에. 중도에 내가 나가는데. 당연히 손님이 무셔야죠. 당연히 물어야죠.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갑이 물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당사 약정에 의해서 을이 물 수도 있고 이렇게 브리핑 나가면요. 이거는 더 혼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둘이 쌈붙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우린 중개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중개를 하면서 분쟁이 일으킬 소지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면서 얘기를 해야 돼. 알면서. 원래 법적으로는 갑인데 손님한테 브리핑은 당연히 을이 물어야지. 손님이 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야지만 평화롭습니다. 괜히 그 고지식한 우리 개공들 그냥 FM대로 설명해요. FM대로. 오히려 쌈 붙인다니까 둘이. 쌈 붙여요. 그 집은 절대로 안 가. 그 집은 절대로 안 간다고요? 운동에서 온다니. 왜? 나가는 손님인데 뭐. 갑이 이빨을 물잖아요. 갑이. FM대로 법감정하고 실생활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 시험은 법감정으로 치고 예. 실제 생활은 실생활로 살아야 되니까 갑을 건드리나 뭐. 갑을 왜 건드려? 을을 건드려놨지 지금. 아, 을 건드리는 괜찮아요. FM대로 하면 갑이 실제로 무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온 동네를 이제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법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분쟁이 생기면 그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 갑한테 해야 돼요. 소송을 할 때 갑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을을 상대로 해서 같이 이제 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는 거예요. 소송 중개보수 지급하라. 이런 소송을 걸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존속기간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나오고 있죠. 계약갱신요건은 이제 상가임 쳐볼게요. 조금 이따 하고 대항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